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 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만나는 초대 손님은 대중문화 전반에 해박한 분이세요. 기자, 평론가, 에세이스트, 그리고 방송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나의 충동구매 연대기라는 책을 통해서 본인의 무력을 가감없이 드러내셨는데요. 인생책에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김도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이자 평론가, 칼럼니스트 겸 작가인 김도훈 기자는 유쾌하고도 날카로운 촌철살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잡지 시네21 취재기자로 지면의 글짓기를 시작, 남성 패션지 긱을 거쳐 온라인 미디어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칼럼 김도훈의 엑스레이를 연재 중이며 책 낯선 사람, 우리 이제 낭만을 이야기합시다, 공저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 같은 책에서도 특유의 유쾌한 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서 깊은 맥시멀리스트 김도훈 기자는 최근 SF 문학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김도훈표 안목, 김도훈표 쇼핑 노하우를 담은 나의 충동구매 연대기를 출간, 취향에 담긴 삶의 희노애락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근데 엄청 바쁘신 날이라면서요. 오늘 엄청 바빴어요. 제가 이렇게 한겨레 이제 김도훈의 삐딱이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원래는 마감을 금요일에 했어야 했는데 너무 소재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까지는 꼭 보내주셔야 한다라는 그 읍소를 받고 새벽에 밤을 새워서 일단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하시고 아침 7시에 보내고 씻고 이제 저기 일산 가서 무비건조라는 제가 영화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유튜브 녹화를 끝나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거 녹화 끝나고는, 저희 이제 그 녹음 끝나고는 뭐 그 다음엔 좀 쉬시나요? 아니면 이후에 또? 저녁을 먹고 이제 조선일보에 또 칼럼을 연재 중인데 마감을 해야죠. 지금 제가 궁금한데요. 조선일보랑 한겨레 동시에 연재하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저밖에 있나요? 없대요. 아, 그래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박쥐 같은 인간이 있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써달라고 하니까 쓰는 거고, 아니 글 쓰는 사람은 이렇게 원고료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거절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원고료는 약간 두 매체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긴 많이 나지만 어떤 매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많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일보에 또 연재를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이제는 중도까지 이렇게 아우르는구나. 스펙트럼이 빨강, 파랑, 뭐 보라까지 그냥 무지입니다. 무지개. 지금 마감, 아니 연재 몇 개 하십니까? 일간지 연재를 그럼 3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월간지 연재를 2개 하고 있고, 온라인 매체 2개를 하고, 그게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7개. 또 매달 들어오는 또 청탁들이 있으니까 이제 부정기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이제 무비건조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도 하나 지금 패널로 한 2년 정도 하고 있죠. 무비건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주변에서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무비건조가 정말 재밌는 유튜브거든요. 저랑 이제 시네21에서 함께 일했던 주성철 기자, 그리고 지금은 시네플레이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정 기자, 그리고 이제 음악평론가인 배순탁, 이렇게 4명이서 4년 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잘 안 팔렸어요. 제목은 기억나요. 여러분, 책은 재밌습니다, 근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 출판사 쪽에서 우리 한번 책 홍보용으로 유튜브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작을 한 건데, 그게 메인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아, 지금 그 유튜브 채널은 그러면은 그 출판사에서? 아닙니다. 그 출판사에서 이제 1년 정도를 하고, 출판사에서 손을 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산에 있는 제 영화 프로그램 만드는 프로덕션이랑 함께 이렇게 만들고 있죠. 제가 오늘 괜히 모셨다. 오늘 이제 뭐 마감과 마감 사이에 모셨다 했는데, 사실은 어느 날에 모셨어도 그냥 이제 이런 정도의 그냥 마감 압박 속에서 이렇게 오셨겠군요. 아, 저는 항상 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대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텐션이 이렇게
마감과 마감 사이에서 이렇게 확 올랐을 때 지금 재밌는 텐션 말씀. 제일 높을 때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초대손님께 인생책을 3권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네. 그 중에 한 권을 잡아가지고 그 책 좀 주로 얘기하죠. 그리고 나머지 2권도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가님께 3권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흥미로운 책 3권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뭐 골라주셨죠? 프랑스 작가 미셸 우엘백의 소립자, 네. 그리고 영국 SF 작가인 아서 시 클라크의 유년기의 끝, 그리고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슬램덩크입니다. 제가 이 3권을 추천을 받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 신간 나의 충동 구매 연대기를 읽었는데 여기에 또 그 3권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좋아하는 작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또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 3권이 참 뭔가 좀 다른 듯하면서 한 사람이 추천을 하니까 작가님이 추천을 하시니까 그럴만하다 싶기도 했어요. 저희는 슬램덩크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네. 나머지 2 책도 작가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적 작가 미셸 우엘백 소립자 어떤 작품인가요? 불쾌하고 불편한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미셸 네. 우엘백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제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베를린 영화제 한 15년 정도 전에 이제 그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네.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때 이제 크리스티안 페트졸드라는 이제 그 독일 한참 떠오르던 그 감독이 연출한 소립자라는 영화가 경쟁 부문에 있었어요. 그 미셸 우엘백의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였던 네, 건가요? 이미 영화로 15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몰랐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아. 왜냐하면 네. 영화를 보는데 네. 굉장히 소재가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런 소재로 이 정도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 원작은 정말 대단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출간된 이제 미셸 우엘백의 소립자를 읽었는데 네. 그 즉시 제 인생책이 됐어요. 미셸 우엘백 저기 프랑스 문단에서는 이제 네. 말 잘못 꺼내면 싸움 나고 내놓은 작가죠? 네네네 뭐 이렇게 뭐 문학 포럼 이런 데서는 말 안 하는 걸로 그냥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미셸 우엘백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사실 복종이라는 네. 소설을 내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복종이라는 소설 사실은 SF 소설이잖아요, 그것도. 뭐 복종 이전에도 진짜 논쟁적인 작가였는데 복종으로 그냥 이제 그렇죠. 팔리기 많이 팔렸죠. 그렇죠. 네. 이를테면 이제 제가 소립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캐릭터 2명이 나오잖아요. 형제가 나오는데 한 명은 이성이 없고 한 명은 감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은 여자만 찾아다니고 다른 한 명은 그냥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로 어디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2 캐릭터가 너무 불쾌하고 짜증나는 인간들인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가는 흔치 않거든요. 힘 있는 작가인 건 틀림없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게 되는 인물을 계속 보게 만드는 거는 정말 저는 엄청난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엘백이 재능 있는 작가인 건 확실히 알겠는데 네. 복종이 막 1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이거는 약간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와, 이게 저는 참... 요즘 약간 이제 프랑스든 유럽이든 약간 네. 극우가 정말로 준동을 하고 있고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굉장한 탄압과 편견 같은 것들이 심해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복종이 약간 지금 극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을 약간 예언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무슬림이 아예 사회의 주류가 된 프랑스 사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 사람 진짜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까지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소립자, 복종. 네, 우엘백, 이게 참 소화하기 힘든, 삼키기 힘든 작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년기의 끝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 결국 유년기의 끝과 소립자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런 생각 못 해봤습니다. 네. 유년기의 끝 어떤 소설입니까? 제가 SF 소설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제가 항상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그런 굉장히 뭐랄까 제가 인프피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고 책만 봤어요, 항상 도서관에서. 근데 아이디어 문고라는 데서 나온 어린이를 위한 SF. 아이디어 문고에 유년기의 끝이 있었나요? 아이디어 그건 아니고 SF 아니죠? 소설에 네네네. 제가 빠져들게 된 이유죠. 네. 그때 이제 아시아 가시모프라든지 이런 네. 책들을 읽으면서 사실 SF 좋아하는 사람들이 SF에 빠지면
순수 문학을 굉장히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 문고 2000년 즈음에 복간하려고 팬들이 이렇게 다시 막 PDF 만든 거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저도 항상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네. 결국 나오지 않았죠. PDF만 나왔습니다. 아카이빙을 했었습니다. 책으로 나와야 하는 건데, 그죠? 하지만 그건 일본어 중요판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네. 이제 저작권도 좀 애매하고 낼 수 없죠. 네. 그래서 SF를 좋아하게 되면 많은 멸시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장르 문학이 특히 뭐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그러면 야 그건 문학이 아니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좀 SF 약간- 소설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 이제 SF 팬덤의 그런 인식에 조금 사실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로맨스 소설 독자들은 그런 자의식이 없거든요. 없죠. 예. 우리가 좋아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또 책 내면은 열심히 본다 하면서 그 로맨스 소설 이게 뭐 여성향이든 아니면 뭐 다른 뭐 BL물이든 뭐 이렇게 시장 규모도 엄청 커요. 근데 뭐 자기들이 뭐 문단의 평가를 못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등의 신경도 안 쓰고 그렇죠. 뭐 문학상 그거 뭔데? 뭐 평론 뭔데? 뭐 이러면서 잘 가는데 SF 팬들은 왜 우리를 인정 안 해주냐? 왜 우리를 천대하냐? 막 이게 좀 강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신기하고 그게 그래요. 멜로 장르나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 주변에 모든 어릴 때 봤던 SF 덕후들 그리고 하이텔 혹시 과소동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과소동 있었죠. 저도 있었습니다. 거기. 천리안 머신도 하고 저는 할 때는 세 개 다 했었습니다. 나우누리 SF2019. 네. 과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제 90년대 이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친구가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 네. 뭔가 상상력을 우주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재주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그러고 보니까 유년기의 끝이 친구 없는 사람이 약간 인류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인류 멸망이라고 하면 내가 너무 친구 없는 것 같으니까 좀 달리 말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가요? 유년기의 끝이 사실 이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영화 평론가, 영화 잡지 기자로도 일을 했는데 네. SF 장르 영화들이 이제 5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현대의 많은 SF 영화들의 기본적인 어떤 포맷을 만든 소설이 바로 유년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인디펜던스 데이도 사실은 그렇죠. 유년기의 끝으로부터 온 것 어느 날 같아요. 갑자기 네. 우월한 문명이 혹 네. 내려와가지고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유년기 끝을 보면 거대한 이제 우주 비행선이 지구에 오는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됐을 때 그들이 내려와서 인간에게 새로운 문명과 테크놀로지를 마구 안겨주면서 네. 인간은 스스로 이제 자립할 필요가 없는 네. 아주 가축같이 행복한 가축이 됩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인간의 정신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서 네. 우주적인 존재로 진화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아름다운 멸망 이야기죠.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게 그들은 또 그 단계에 못 갔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되게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고 부럽고 너희는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구나. 뭐 이런 후회가 참 많습니다. 뭐 스타크래프트도 유년기의 맞습니다. 끝 네. 영향 받았고 네. 에반게리온도 뭐 결국 보면은 그럼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오엘백의 소립자를 보면 현대의 이야기고 사실은 이게 그 지금 사는 그 젊은 남자들의 부모 세대인 이를테면 68세대일 수도 있고 베이비 부모일 수도 있고 그들이 얼마나 현대 문명을 이성적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는가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몇 장 안 되는 마지막 챕터에 에필로그에서? 갑자기 SF가 돼요. 네. 어느 순간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만날 필요가 없고 뭐 유전자 복제로 번식을 하고 모두가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이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모두가 바보처럼 행복한 미래가 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소설이 굉장히 비관적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무슨 남녀간의 사랑 그런 로맨틱은 아닌데 아니죠. 네. 어쨌든 뭔가 저희 마음을 좀 일상에서 그렇습니다. 구질구질한 현실에서 좀 붕 뜨게 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의 문명 그거 다 지금 그렇게 막 그냥 거기에 막 이제 안달복달 하고 있는 그 문명 별거 아니다 이렇게 아니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가 현대 문명 별거 아니야 하는 작품 두 작품을 얘기를 한 다음에
어느 일본의 작은 현의 이야기를 그렇죠. 하게 됐습니다. 슬램덩크. 슬램덩크 얘기하기 전에 이 다양한 스펙트럼, 정치적으로도 다양하시고, 문화를 즐기시는 것도 다양하신데, 이 얘기 잠깐만 좀 해볼게요. 네네. 영화평론가시면서 대중문화 전반에 해박하신데, 평소 즐기는 콘텐츠 비중이 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본업은 일단 영화평론을 하셔야 되니까 영화 보셔야 되고, 근데 만화도 보시고, 소설도 읽으시고, 뭐 이렇게 사람이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있고, 깨어있는 시간이 있고, 그럼 이렇게 뭐 배분하는 비율이 있으십니까?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동적으로 저는 사실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계획을 한 번도 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을 옮길 때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제의가 들으면 재밌겠는데? 충동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화 잡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론 일을 계속하면서 영화 쪽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저는 패션지에서도 일을 했고 온라인 미디어에서도 일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히 재능은 없는데 약간 잔재주만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니까 또 거기서 이제 뭔가 좀 뭐랄까요? 뭐 저희 최재천 교수님 나와가지고 한참 얘기하셨던 통섭, 뭐 융합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년기의 끝이랑 소립자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소립자 읽은 사람 중에 유년기의 끝 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유년기의 끝 읽은 사람 중에 소립자를 읽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 와중에 소립자 영화를 본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거든요. 뭐 나름 이게 좀 자양분이 되고 좋네요. 재밌어요. 저는 패션 잡지에서 왜 일을 하지?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 잡지와 영화 평론계는 아무래도 좀 딱딱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영화 외에 다른 문화는 약간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또 있어요. 종합예술이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스탠리 큐브릭이랑 뭐 디자이너 이런 샤넬이랑 비교할 수가 없지. 근데 저는 샤넬도 똑같이 재밌고 스탠리 큐브릭도 똑같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잡지를 보다 최근에 이제 안나 윈투어라고 이제 보급 편집장 37년 만에 그만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모델이 된 아주 독한 여자로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좀 바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89년도에 첫 보급 커버를 냈을 때 그 전에는 톱 모델들의 얼굴 사진과 옷 사진만 이렇게 딱 표지로 하는 게 정석이었어요. 한 100년간. 근데 $50짜리 청바지를 입은 바깥에서 찍은 그냥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델 사진을 커버로 처음에 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가 보는 모든 잡지 기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이 패션, 그러니까 고급 문화였고 돈 많은 엘리트들이 보는 잡지고 그것이 패션이었는데 지금은 다 대중화됐잖아요. 이를테면 뭐 구땡, 뭐 발렌시아 땡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어릴 때는 브랜드 이름도 몰랐던 것들인데 지금은 뭐 10대들도 구입하는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 패션을 대중화시킨 장본인인 거예요. 안나 윈투어가 그런 사람이군요. 저는 그냥 계속 무표정하게 선글라스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화를 뭐 다양하게 좋아하다 보면 뭔가 연결되는 지점들이 생겨요. 거기서. 사실은 이제 슬램덩크도 허프포스트 편집장을 지낸 작가님의 눈으로 보니까 약간 세대론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또 세대론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슬램덩크 캐릭터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서 나의 충동 구매 연대기를 읽으면서 슬램덩크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럼 슬램덩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읽기 시작했느냐 저희가 보통 인생책에서 늘 여쭤보는 질문인데 사실 책에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몰래 읽으셨다.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읽으셨습니까? 쉬는 시간에 읽으셨습니까? 본인 책으로 읽으셨습니까? 다른 학생이 가지고 온 책으로 읽으셨습니까? 제가 항상 구입을 했죠. 그래요? 네. 보통 그 시절에 이제 학교에 이런 거 만화책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쭉 돌려가지고. 제가 그때 유행하던 오렌지 로드 이런 것들을 막 애들한테 뿌리는 친구였어요. 오렌지 로드.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셨죠? 저는 약간 슬램덩크보다 오렌지 로드 더 좋아해요. 아유카 마도카 저의. 너무 좋죠. 최고 이상형인데. 강백호 저리가. 마도카다. 네. 어쨌든.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보물섬 창간호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언제 창간됐습니까? 81년인가 2년인가 그랬죠. 이 그 유경재단이 냈던 굉장히 두꺼운 잡지였죠. 그때 이제 둘리라든지 이제 뭐 김영배 씨 뭐 만화라든지 많은 것들이 실렸어요. 그때는 또 저작권 이런 게 없던 시절이어서 ET를 막
마음대로 각색한 만화도 실렸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만화 이제 베낀 다시 그린 그런 만화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만화라는 것에 재미에 빠지기 시작했고 네. 동시에 사서 모으는 걸 전 좋아해요. 이 제 책 충동 구매도 뭔가를 사서 계속 모으는 이야기잖아요. 취향의 호딩이 이미 그 시절부터 싹이 있었군요. 저는 제가 간직을 해야 돼요, 저는. 근데 만화책들이 부피가 좀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많죠. 이거를 이제 집에 진열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들고 와도 사실 이게 부피 때문에 좀 숨기기가 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집에 쌓아놨다가 네. 이사할 때 제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다 버리셨습니다. 그때 보물섬 창간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당근 고기로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네. 물론 저는 팔지 않겠죠.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올 때마다 저기 막 기억나요. 막 새로 이제 뭐 새 호가 나왔다, 새 단행본이 나왔다 이러면 막 미친 듯이 보려고 나 좀 이러고 난리가 납니다. 그 공급책이셨고요. 그때 이제 챔프에 연재가 됐었죠. 네네. 챔프. 그거를 계속 사 모았어요, 저는. 네. 그 매 연재 그 회를 보기 위해서. 그럼요. 네. 그 매 회에 정말 몇 장 안 되거든요. 금방 끊겨버리면 다음 주가 너무 기다려지는 그 마음 있잖아요. 가끔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1년을 연재했는데 경기가 안 끝났더라고요. 영원히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죠, 진짜로. 네. 그때 학교 선생님한테는 조금 약간 유주의 학생이셨겠어요?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 가방을 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안전한 공급책이었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누가 걸리면 네. 너 이거 누가 갖고 왔어? 뭐 이런 뭐 이렇게 약간 취조와 자백과 해가지고 공급책을 일망타진하겠다 뭐 이런 의분의 열혈 선생님도 계시지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자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씨를 잘 써가지고 항상 교무실에 가지고 선생님들 뭐 쓰는 거 이런 걸 대신 해드리고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큰 체벌을 절대 받지 않죠. 약간 무슨 뭐 이렇게 나르코스 같은 데서 좀 보는 것 같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경찰과 협조하는 마약상 뭐 그렇죠. 약간 저 영국 살았는데 네. 드럭 딜러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일 것 같잖아요. 가장 얌전하고 안전하게 생긴 사람들이 다 드럭 딜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슬램덩크 말고도 그러면 공급을 많이 하셨던 거죠? 오렌지 로드도 공급을 그렇죠. 하셨고 네. 또 뭐 공급하셨던 책이 드래곤볼 당연히 드래곤볼은 드래곤볼은 공급책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드래곤볼 워낙 팬이어서 네네. 딱 돌렸고 기억나는 만화들이 많죠. 북두의건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익히하는 고전 만화들 그때 다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본 만화의 전성기가 사실 70년대, 80년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전성기의 만화들이 우리 90년대 마구 쏟아져 왔던 거죠. 되게 이상했죠. 한 네. 두세 대에 걸친 만화가 한국에는 한 3, 4년 사이에 맞아요. 와장창 쏟아졌고 그리고 한국 사실 뭐 보물섬이나 뭐 이런 거 즐기던 세대한테는 너무 혁명 같았어요. 약간 그림체도 너무 다르고. 아니 정말 항상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근데 요즘은 더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가 너무나 일본을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뭐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때 일본 만화가 한국 만화보다 한 수 위였다. 한 수가 아니라 두세 수 위였다. 1인당 GDP도 이제 능가한 시절에 네. 그 시절에 우리가 좀 못 나갔다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때 일본 만화를 보면서 가장 느꼈던 충격은 어떻게 이렇게 저는 사람이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그 대본서 극화체 만화만 보다가 네. 너무나 잘 짜여 있는 그 컷과 컷을 보면서 네. 이건 사람이 그렸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궁금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 인체를 그리는데 뭘 찰흙 같은 걸로 뭐 만든 다음에 그걸 보고 그렸나? 막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나의 충동 구매 연대기를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근데 슬램덩크는 모든 장면을 기억하고 뭐 애장판 다 소장하고 계시고 그럼요. 네. 더 퍼스트 슬램덩크 마지막 장면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슬램덩크 사랑이 계속 되었나요? 저는 1년에 두세 번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어요. 1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네. 어느 장면 제일 좋아하세요? 무조건 마지막 장면이죠. 그거 아니에요? 나는 천재니까. 나는 천재니까. 네. 그게 저는 슬램덩크 이 작가가 계속 속편을 그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네. 지난 20년간 제발 슬램덩크 속편 좀 만들어주세요라는 사람이 정말 전 수백만 명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속편을 내지 않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거기에 매우 찬성을 하면서 근데 또
저는 막연하게 그냥 거기가 끝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맞아 이 이유 때문이야라고 했는데 성우의 목소리로 슬램덩크 소개를 이걸 왜 소개를 들어야 되죠? 소개를 모르는 듣지 사람이 있나요? 않아도 슬램덩크 소개를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 소개할 인생책은 전설의 만화 슬램덩크입니다.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의 이 농구 만화는 1990년부터 주간 소년점프에 연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주인공 사쿠라기 하나미치가 농구부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도전과 경쟁, 우정이 농구 경기와 어우러진 성장 이야기죠. 누적 발행 부수 1억 7천만 부 이상을 기록하며 일본 농구 열풍을 불러일으켰으며 발간 후 30여 년이 지난 2023년 상반기에만 일본에서 420만 부가 팔려 여전히 압도적인 팬덤을 유지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열기를 기록했는데요. 강백호, 서태웅, 정대만, 송태섭, 채치수 이렇게 한국식 이름을 부여받은 북산고 농구부 멤버들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90년대 중반 농구 열풍과 맞물려 슬램덩크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도 인생 만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이노우에 다케이코 작가가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극장에서 개봉했는데요. 전 세계 슬램덩크 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며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수상,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애니메이션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불꽃 청춘들의 이야기 슬램덩크. 여러분의 최애는 누구인가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도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성우님 목소리로 슬램덩크 별로 소개를 듣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니까요. 들었는데요. 사쿠라기 하나미치 너무 낯서네요. 강백호죠. 강백호죠. 무슨 사쿠라기예요. 이 이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이름은 진짜 한국 현지화 이름이 최고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좀 이름 어떻게 지었길래 이렇게 잘 지은 거죠? 이렇게 뭔가 그 이름을 들으면 왠지 이 이름을 가진 애는 성격도 이럴 것 같고 얼굴도 이럴 것 같아. 뭐 이런 건데 윤대엽은 왠지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싶은데 이 정도 이렇게 현지화 잘 된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저는 그 소년 챔프의 그 편집을 번역을 맡았던 그분에게 정말 큰 상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름은 소년 챔프 편집자가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부터 강백호, 윤내엽 이 이름들로 연재를 했었죠. 이런 게 수백만 명에게 그 캐릭터들을 각인을 시켰는데 저희가 그 번역가님 이름도 모르고 계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X세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일본 만화는 네. 그냥 일본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럽죠. 네. 저희가 예전에 그 일본 만화를 수입을 해서 볼 때는 뭐 번안도 아니고 현지화도 아니고 이상하게 얘들이 오키나와에 가면은 그게 뭐 제주도에 간 걸로 가고 뭐 어디 뭐 경주, 뭐 오사카를 가면 경주에 맞아요. 간 걸로 네. 나오고. 예. 근데 뭐 사람 이름은 또 일본 사람이고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섞여 있었어요. 김전일, 주인공 이름은 맞습니다. 김전일인데 뭐 조연 이름은 일본 이름이고. 기만적인 시대였어요. 일단은 일본 문화인 걸 모두가 아는데 그거를 굉장히 한국화를 시켜서 마치 한국 것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죠. 그 전까지, 그 90년대 직전까지는 마징가 Z가 국산 애니메이션인 줄 알고 뭐 이러고 살다가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냥 일본 문화야, 이건 일본 거야라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 이름은 무성의하게 뭐 김철수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붙이고 막 뭐 만화책마다 막 사회바리오 이름이 막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막 하다가 근데 강백호는 이제 그냥 약간 이렇게 국적을 떠나서
우리의 강백호.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이름이 강철수였으면 그쵸. 이런 네. 어떤 그 아름다움은 없죠. 네. 강백호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슬램덩크를 이번에 이제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뭐 한국 독자한테도 특이한 작품이었지만 그냥 일본 내에서도 되게 특이한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일본 만화 판매 부수를 보는데 그 상위에 랭크된 작품들이 거의 다 판타지거나, 그러니까 뭐 SF거나 판타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연재 기간이 긴 거, 아니면 그 둘 다인 거, 뭐 도라에몽처럼, 네, 뭐 그런 건데 슬램덩크 상대적으로 연재 기간도 짧고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좀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사랑을 받고 있고요. 슬램덩크 왜 이렇게 유독 좀 튀어 보이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거는 그 이전에 일본 스포츠 만화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네. 이제 축구 만화 중에 이제 70년대 나왔던 캡틴 츠바사라는 한국 제목이 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캡틴 츠바사라는 정말 축구 만화계 전설도 있고 인기 작품들이 있었는데 터치, 그렇죠. 뭐 H2, 네. 뭐 많았죠. 근데 이 터치나 H2는 이를테면 스포츠 만화라기보다는 정말 청춘 만화. 청춘 연애 만화잖아요. 그리고 캡틴 츠바사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소년 만화라고 하죠. 이제 소년 만화에서 스포츠를 다룰 때는 굉장히 판타지가 가미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뭐 공을 찼는데 막 골대가 파괴된다거나 이런 그 정말 일본 방식의 그 거대한 뻥 있잖아요. 테니스의 왕자. 그겁니다. 네. 그런데 슬램덩크는 그 당시에 터치가 하던 어떤 청춘 만화의 그것과 정말 본격적으로 고증을 잘 살린 스포츠 만화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일본에서도 그 두 가지 장르가 합쳐졌던 상품인 것 같아요, 이것이. 묘하게 또 이제 그 스포츠물의 한 이제 어떤 전형이 있잖아요. 뭐 열혈. 열혈이죠. 네. 뭐 그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제 외인 구단 되는 건데 네. 열혈은 열혈인데 또 약간 좀 사이즈가 고등학교 사이즈의 열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뭐 고등학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뭐 신체는 좀 약간 네. 판타지긴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좀 약간 NBA급 플레이를 하기는 하지만 너무 무섭죠. 네. 일본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가기가 힘들죠. 그렇기는 했는데 이 작가님은 근데 왜 슬램덩크를 좋아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90년대 이제 레전드가 된 뭐 그런 작품들 많은데 네. 뭐 다른 작품이 아니라 왜 슬램덩크, 왜 드래곤볼이 아니고 왜 에반게리온이 아니고 왜 슬램덩크였나요? 에반게리온도 제가 심각하게 덕질할 만한 적이 있죠. 근데 네. 그거는 그 시절에 좋아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의 그 짜증나게 어두운 그 정신 상태가 중이병스러운. 그때 제가 중이병이 좀 있을 때 볼 때는 굉장히 납득이 됐는데 네. 지금은 그냥 상당히 짜증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노 히데아키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어떤 뭐 비밀들 뭐 복선 같은 것들이 네. 그때는 막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다가왔는데 지금 그냥 그냥 장난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슬램덩크는 제가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스포츠에 전혀 재능이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둘 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네.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구 막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네. 그런 아이 사이에 사실은 끼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에서 맨날 앉아서 이렇게 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랄까 스포츠 만화나 뭘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제 자신을 이입하기가 별로 쉽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나약한 모범생이었으니까. 근데 슬램덩크는 뭔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정말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마음이 들면서 제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약간 첫 번째 스포츠 만화였던 것 같아요. 터치나 H2에는 이입을 안 하셨던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슬램덩크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절에는 이입을 그런 이유로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 뭐 저희한테 뭐 막 같이 농구하자, 뭐 이제 내무실 다 같이 집합해서 축구해야 된다 이런 그런 시절 지나갔잖아요. 이제 아니 농구 하세요. 뭐 나는 그냥 뭐 집에서 책 읽을게요. 뭐 축구 이제 됐어요. 전투 축구 안 해도 뭐 그런 나이잖아요. 그럼요. 근데도 슬램덩크는 여전히 이입이 되시나요? 너무 이입이 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철이 들고 다 자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실 안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건데 한 30살 정도에는 이게 내 마음이 계속 성장을 해서 언젠가는 어른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50이 가까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슬램덩크죠. 왜냐면 슬램덩크는 마지막에 끝이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강백호가 다친 상태에서 네. 재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미래를 그리면서 끝이 납니다. 굉장히 이상한 끝이에요. 네. 소년 만화 치고는. 근데 그 뒤로 속편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네.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만화들은 그때 보던 만화들이 아직까지 연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만화들은 다 계속해서 같은 세계가 성장을 하니까 네. 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데 이 슬램덩크는 딱 그 시절 그 순간만 담은 채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에반게리온도 사실 끝이 났죠. 네. 안노 히데아키가 이제 신극작판을 내가지고 네. 완전히 끝을 내버리고 성장해라 이것들아 이러면서 좀 뭐 이렇게 좀 뜻밖의 결말이고 네. 완전히 끝을 내버렸는데 네. 뭐 이제 장강명 어린이가 장강명 청소년이 뭐 이렇게 10대 20대 때 막 이제 중이병도 걸리고 또 뭐 이제 운동도 못 하니까 운동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끼고 싶고 그래가지고 감정이입이 돼서 신세기 에반게리온도 보고 뭐 슬램덩크도 보고 했는데 저도 여전히 슬램덩크는 좋거든요. 그죠. 근데 그리고 그게 거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좋다 이런 것도 알겠어요. 네. 근데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그 제가 만약에 변했으면은 둘 다 싫어해야 되는데 이제 10대 시절에 제가 남아있지 않으면 둘 다 싫어하고 아우 이거는 어렸을 때나 좋아했던 거지 하는 건데 하나는 좋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여전히 그 10대 시절에 저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둘 다 좋아해야 되는데 또 에반게리온은 별로 안 좋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반게리온은 그 TV 시리즈 마지막에 결론 없이 갑자기 신지라는 캐릭터 둘러싸고 환상 꿈속에서 박수치고 축하해 이러면서 끝이 나버리잖아요. 네, 영문을 모르게 끝나버리죠. 거기서 그것도. 끝이 났어야 합니다. 그 뒤로 사실은 이 작품이 히트할 줄 몰랐던 작품인데 너무나 어둡고 사실은 서브장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지나치게 성공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거죠. 이 안노 히데아키라는 창작자가. 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네. 그러니까 이제 TV판 끝나고 나왔던 그것조차도 안 나왔어야 됐다. 안 났어야 합니다. 네. 이후에 신극장판은 더더군다나 안 나왔어야 그럼요. 했다. 네. 약간 끝날 때를 넘어서 버려가지고 끝나버려가지고 작품이 그렇게 망해버렸다. 그럼부터 여전히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 아저씨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왜 슬램덩크 얘기하다가 에반게리온 얘기를 하나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조금 다시 네. 본류로 돌아와서 네. 슬램덩크 캐릭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되게 나오죠. 개성적이고 막 그래가지고 캐릭터 인기 순위 조사를 하면은 와 이런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기도 그렇죠.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작가님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송태섭이시라고요? 송태섭입니다. 네. 네.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송태섭 키가 만화 속에서 168로 나옵니다. 제가 사실 164인데 168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송태섭 키가 168이었기 때문에. 저의 작은 육체와 비슷한 아이가 이 거대한 거인들 사이에서 정말 최고의 가드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대입하기가 너무 좋은 캐릭터였어요. 뭐 송태섭이 사실 이제 그 어떤 신장 말고도 네. 되게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을 못하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슬램덩크에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불량 청소년 출신이 있고, 그럼요. 모범생 농구 청년들, 농구 준호. 청소년들, 네. 청소년 선수들이 있고, 송태섭 딱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맨날 공부만 하고 이렇게 만화나 돌려보면서 살다가 되게 불량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막 장난을 치고 가요. 탁 하고 치고 김도훈이로 가요. 그러면 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송태섭으로 뛰어올라서 앞발차기로 얘를 쓰러뜨리면 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상상 그게 굉장히 나쁜 상상이죠. 폭력적인 상상인데 그거를 저 대신 구현해주는 어떤 대리만족의 어떤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10대 시절에, 20대 시절에 상상했죠. 상상했고, 막 그거를 막 너무 심하게 상상해가지고, 막 정신건강에 좀 안 좋을 정도로 상상을 했는데, 그런 상상을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 하죠. 네.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알았어요. 왜 이렇게 한국 영화 사이다 모음 뭐 이런 거 맞아요.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그렇구나. 네, 저는 심지어 그거를 남학생만 상상하는 줄 여학생도 많이 상상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도 맞습니다. 상상하고. 글로리가 저는
그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로. 네. 수십 년이 지나서까지 네. 그 학폭 가해자를 찾아가가지고 처절하게 응징하는. 야, 그거에 비하면 송태섭은 참 양반이다. 아, 양반이죠. 너무 네. 깔끔하게 끝냈죠. 깔끔하게. 그리고 자기 손에서 누구 힘 빌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유능하게 네. 했습니다. 송태섭 다음 순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강백호, 서태웅, 양호열. 보통 정대만이 좀 남자들한테 좀 높은 순위 아닙니까? 이 순위 설명 좀 해주세요. 송태섭 다음이 강백호인가요? 강백호는 그냥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그 내면은 딱히 성장하지 않지만 네. 굉장히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자뻑과 이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고 내가 절대 될 수 없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태웅은 말없이 농구 잘하는 남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말이 많은 타입이어가지고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말이 엄청 많아요. 말이 없이 무뚝뚝하게 할 일만 하는 친구들 굉장히 멋있게 생각했었어요. 서태웅 같은 친구가 현실에 있었으면 저는 굉장히 미워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약간 말없이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좀 이렇게 눈 가리면서 네.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멋 부리는, 멋을 이렇게 풍기는, 제가 지금 이제 일본어 용어 세 글자, 후로 시작하고 시로 끝나는 그 단어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방송 용어가 아니라가지고, 네, 말을 못하겠네요. 네. 그 양으로 시작하고 치로 끝나는 세 글자는 네. 불량 청소년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대충 했는데. 서태웅은 약간 왜 저희가 비트의 정우성 볼 때 굉장히 재수없음을 느낀 그것과 비슷한 그렇죠. 거죠. 네. 약간 제가 이입도 못하고 될 수도 없을 것 같은. 네. 저는 그 정도까지 멋있게 재수없으면 인정하는 편이에요, 약간. 그렇군요. 제가 마음이 좁습니다. 양호열 얘기도 좀 해주시죠. 양호열은, 이인자에 대한 저는 로망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뭐 편집장도 했는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편집장 옆에서 디렉터 정도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고 조정하고 약간 이런 타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런 역할을 맡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양호열 막상 그 만화 전체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데 없죠. 거의. 네. 나올 때마다 인상적인 신스틸러고 네. 약간 좀 초연한 느낌? 달관한 느낌? 어른스러워요. 어른스러워요. 네. 어른이에요. 네. 난 농구는 안 해. 네. 네. 그리고 농구 따위. 어려운 일 생기면 근데 내가 그렇죠. 가끔 나가지고 우리 모두 나서서. 그런 친구를 원하지 않나요? 항상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네. 내가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것도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고 물론 그런 친구는 없죠. 양호열 그런 캐릭터였군요. 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의 충동구매 연대기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문장이 슬램덩크의 캐릭터들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 네. 그들은 성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유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이 어른이 된다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10대 때는 굉장히 이상한 꿈이 많아요. 이상도 많고 저는 허황된 상상을 많이 하던 애였기 때문에 뭐가 될까? 어른이 되면 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약간 슬프더라고요. 진짜 일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만약에 슬램덩크가 현실에서 계속 이어졌다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강백호는 아마 컴백까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허리를 다쳤으니까요. 네. 아마도 아마도 그런 거 있겠죠. 그 조그만 도시에서 왜 그 친구가 이제 조던 운동화를 뺏은 그 운동화 가게 있잖아요. 네. 아마 그 운동화 가게를 이어받아가지고 약간 스포츠 판매점에서 그냥 일하지 않았을까. 그거 너무 슬프잖아요.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정말 스포츠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애들도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희 알다시피 99%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게 현실이고 삶인데 다들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 저는 강백호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왜냐하면 이 다음 속편에서 이 친구가 뭐 NBA로 가서 막 계속해서 성공하고 이건 이야기가 사실 안 되거든요. 네. 이 세계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서태웅은 그럴 수 있지만 강백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백호는 그냥 난 천재니까 라고 한 딱 그 순간에서 그냥 영원히 머물러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가 되게 말씀드리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요. 어른이 된다는 게 이제 현실이랑 타협을 하는 건데 그렇죠. 현실이랑 타협을 해도 그 어린 시절의 꿈은 어딘가에 우리가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는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1년에 몇 번씩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그
나는 천재니까 거기서 이렇게 여전히 찡한 느낌을 받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약간 어린 시절 고향 동네를 거기서 사는 건 아닌데 찾아가면 그 동네가 그래도 옛날 흔적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네. 그니까요. 거기가 막 땅값이 올라가지고 막 네. 엄청 큰 마천루가 지어지고 하면은 사실 그건 이제 제 고향이 아닌 거고. 아닌 거죠. 제가 5층 아파트, 마산에 있는 5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게 헐리고 20층짜리 아파트가 됐더라고요. 네. 슬픕니다. 가지고 계셨으면 조금 덜 슬펐을 수도, 그 5층 아파트. 그랬을까요? 이 슬램덩크는 그러면은 그 세대, 그 작가님과 이 이제 70년대생, 70년대 중반생,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에 저희가 10대일 때 슬램덩크를 봤던 그 세대를 위한 작품인가요?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저는 X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7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미국이든 일본이든 대중문화가 팝 문화가 만화든 영화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게 되고 세계 모든 곳에 배급이 되던 첫 번째 시절을 저희가 10대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럼 저는 저희가 첫 번째로 상업화된 팝 문화의 세례를 잔뜩 받고 성장한 첫 번째 세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팝문화라는 게 생겨서. 그렇죠. 네. 마이클 잭슨 같은 스타는 그 이전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 데서 공통적으로 정말 몇 명의 좋아하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네. 그런 공통적인 경험을 겪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취향도 문화도 컨텐츠도 모든 게 파편화되고 더욱 개인화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요즘은 뭐 패션도 트렌드가 없어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거대한 어떤 뭐 회사에서 만드는 올해는 빨간색이다. 요런 게 더 이상은 이제 안 통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전부터. 그래서 취향이 개별화되면서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던 뭔가가 없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대중문화의 폭발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겪었던 그런 세대여서 아직까지 철이 안 들고. 근데 그 슬램덩크는 사실 이제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새로 그 슬램덩크를 빠져드는 그런 젊은 세대가 있고, 그 지금의 이제 30대, 20대 혹은 10대들이 보는 슬램덩크랑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옛날 동네를 찾아가는 기분으로 보는 슬램덩크는 좀 다른 건가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겪었던 막 슬램덩크가 나오던 시절에 사실은 슬램덩크란 만화가 저희 문화를 바꿨어요. 그렇죠. 모두가 조던 운동화를 사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농구를 안 하는데 샀어요. 리복 펌프 이런 거 샀어요, 진짜로. 왜 신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샀고, 그리고 그러자마자 그 인기 때 덕분에 농구 대잔치가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농구 붐을 일으킨 게 슬램덩크인지 마이클 조던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51대 49 정도 아닐까 그럴 거예요. 싶습니다. 마지막 승부도 보셨죠, 드라마? 마지막 와, 너무 신기하다. 왜냐하면 슬램덩크 하면은 낡은 느낌이 없는데 마지막 승부하니까 이게 언제 쪽이야? 너무 낡았죠. 아, 네네. 하지만 요즘 다시 이제 클립을 보는데 다스리 시무나 씨는 여전히 예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같아요. 시무나 공통적인 어떤 이상적인 스타가 있었고 이상적인 어떤 슬램덩크 우리 모두가 막 책을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던 그게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컨텐츠는 많아졌지만 그런 경험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X세대를 묶어주는 콘텐츠로서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들이 더 이상 나루토는 아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뭘 하고 있고 이누야샤도 조카가 어쩌고 하고 있고 막 이러지 않고 그 이야기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거기서 딱 끝난 그런 작품으로서 작가님께는 남아있는 작품.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가끔씩 글을 쓰다가 좀 잘 써지면 전쟁인가? 그런 구김살 없는 느낌도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슬램덩크 읽다 보면은 좀 덜 꼬였잖아요. 불량 청소년인데 그렇게 막 꼬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0년대 나온 2000년대 이후에 시대 정신이 담겼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히트작, 초히트작을 볼 때 왜 이렇게 꼬였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 진격의 거인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귀멸의 칼날 볼 때 꼬였다기보단 왜 이렇게 슬퍼? 캐릭터들이 왜 이렇게 비극적이야? 왜 이렇게 슬퍼? 막 이런 너무 슬램덩크 캐릭터에 비해서 너무 처한 처지도 너무 절망적일 때가 있고 너무 암울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만 받는 느낌인가요? 모두가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사실은 2000년대 이후, 세계화 이후로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어느 순간 멈춰선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세대들 뭔 소리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X세대 재수없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형들은 너무 잘난 척한다. 왜냐면 586 선배들은 그냥 꼰대라서 무시하면 된다. 하지만 형들은 왜 더 잘 아는 척, 더 젊은 척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일본도 한국도 미국도 80년대 90년대가 걱정 없이 약간 정치 같은 것도 사실 이제 뭐 소비에트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세상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다. 경제도 성장하고 네. 판문화도 마구 성장하던 그 시절을 저희가 딱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슬램덩크는 진짜 불황이라는 단어랑 어울리지가 않군요. 전혀 안 어울리지 않죠. 호경기.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모두 다 경제 뭐 이런 거 진학 이런 거 걱정은 안 하고 진학 아무것도 걱정을 없죠. 해도 농구와 관련 있는 그런 그렇죠. 걱정만 하고 집안 어르신들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모르겠고 아무 걱정도 없죠. 깨끗한 거리에서 오로지 농구, 청춘 심지어 이랬던 선생님들도 좋아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슬램덩크 이야기 저희가 1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추천곡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야, 제가 이제 디스코 석스라는 이 지금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사실 네. 이게 약간 반어적인 거예요. 제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에 디스코 음악을 정말 아직도 너무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음악이 굉장히 순진하던 시절에 그 어떤 로맨틱한 것과 리듬과 모든 막 헤도니스틱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마지막 장르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촌스럽다고 다들 한테 즐겨 듣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슬램덩크 어울리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골라왔는데 이 네. 샌디 스테이튼의 Young Hearts Run Free라는 노래입니다. Young Hearts Run Free. 아, 그러니까는, 진짜. 네, 이게 젊은 세대들한테 던지는 얘기예요. 네. 나는 이렇게 뭐 남자 걱정도 많고 이런 슬픈 어른의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젊은 니네는 자유롭게 살아라. 약간 이런 노래를 디스코에 정말 이 쿵짝쿵짝하는 리듬에 실어내는 명곡입니다. 약간 이제 좀 재수없는 X세대 아저씨 두 사람이 좀 구김살 없이 슬램덩크 추억을 이야기를 하고 구김살 없는 노래, 시대는 좀 다르지만 구김살 없는 노래를 들으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김도훈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도훈 작가님,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샌디 스테이튼의 Young Hearts Run Free를 들으면서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